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또 해제가 되고 해서 또 활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아주 우리 뉴라이프 이제 비전 스쿨 지금 21기를 하는데 몇 분이 또 뒤늦게 신청을 하셔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현장에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몇몇 분들이 더 늘어났고, 다른 분들은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정말 보고 싶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정말 그 대단히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아침마당 같은 텔레비전 방송을 보시면은 종종 나오시는 우리 강창희 대표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세요. 제가 장로님을 알게 된 거는 우연히 장로님 책을 봤거든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하는 책을, 저는 이제 휴대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디오로 책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책 내용이, 내가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읽어본 책도 없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분을 모셔야 돼. 가지고 막 찾아대 마침 우리 광진구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자가 직접 오셔가지고 광진구청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그 길로 그냥 구청에다 연결하고 해서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셔. 너무너무 반가운 거야.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한테 매달렸어요. 우리 뉴라이프 비전 스쿨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바쁘세요. 오늘 식사도 못하고 그냥 또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로님은 대우증권 사장을 하셨고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금 포럼 대표도 하죠. 그전에는 미래에셋 부회장도 하셨고, 그 경력은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는 대단한 최고의 스펙을 갖고 계신 장로님이신데,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의 노후 준비, 노후 자산, 노후 문제에 대한 최초로 우리 사회의 노후 이 문제를 이제 소개하고 강의하시는 너무도 귀한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강창희 장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오그라들 정도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이 후반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노후 자금이 100살까지 산다는데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10억입니까? 7억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죠. 근데 저는요, 그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만 잘 하시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 하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 벌써 이제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존엄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몇 억의 노후자금이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잘 안 가네. 잘 안 가네요. 우리가 100살 그러는데요. 그게 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이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거든요. 근데 1년 차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대요.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우리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잖아요. 얼마 전부터 미국, 캐나다에 이민 갔던 노인분들 중에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다는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공짜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없는 분들이 많대요. 가입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님한테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싸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오래 살면서 또 문제가 뭐냐? 이 혼자 사는 노후가 길어진 거예요. 2020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남성들입니다. 얼마냐면 45만 명이래요. 근데요, 여성분들은,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남편 먼저 떠나고 50세 이상 여성분 중에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명, 5배가 넘어요. 그래서요, 혼자 사는 노후의 문제는 이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중에 혼자 사는 노인 중에 여성이 78%, 남성이 22%. 그 준비를 잘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지금 뭐 살고 있는 집도 있고 그럭저럭 뭐 먹고 살 것 같은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제가 겁도 없이 제 아내가 저보다 7살 아래거든요. 그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저 먼저 가고 나서 10몇 년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이 간병, 이 개호대란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병, 돌봄 이거 안 돼가지고 지금 무지하게 좀 어렵거든요. 또 임종대란, 죽을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보면은 혼자 남아서 자꾸 우리 집사람이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 근데요, 여성분들은 혼자 남아서, 남성분들은 9년에서 10년쯤 사상 드는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를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 요즘 또 뭐가 문제냐? 이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비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비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4%.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는 남자가 16.8%, 거의 5명 중 하나, 여자가 17.6%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일본 남자의 26.7%, 거의 3명 중에 하나,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결국 평생 안 하겠죠.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고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아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오시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면 돈을 받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또 막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요즘 돌싱형이잖아요.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였거든요. 이게 2020년에는 10만 7천 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20년에는 37%. 지금요, 이 이혼율 자체가 이웃나라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 1등이에요. 그 좋은 거, 나쁜 걸 1등으로 해야 문제인데.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혼자 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702만 명. 전체 노인의 19.4%.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159만 명.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거든요.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159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19.8%? 6%. 그러니까 일본보다 오히려 비율이 우리가 높아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노인 중에서 5분 중에 1분이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 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 안에 노인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 뭡니까, 나성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보고 이렇게 친교하는 이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모르는 자기 새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할지 모르니까 피차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5,2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이 1인 가구, 합쳐서 우리나라도 재작년부터인가 전체 그 가구 원수로 볼 때 1인 가구 비율이 우리가 2인 가구가 제일 높았는데 드디어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도 제일 높아요. 32%. 근데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아니야, 좀 더 유럽과도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비율은 우리가 훨씬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은요,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 이상이 혼자 산다는 거예요. 이거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서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요,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 별로 책도 다 있네. 이거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종로의 영풍문고를 갔는데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무슨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기 남성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번, 100만 원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오래 사니까. 그래서요. 누구든지 혼자 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없으면 쓰지를 못해요.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환갑 전에 멀쩡하던 건강하던 사람이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걸려. 저도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중대 질병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 그리고요.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지금 이 나섬교회 교인인 거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중심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먼저 가고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침에 미역국에다 식사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받아먹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집에 와서 벽에 기대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자식들이 싸울 일 없게 만들어놨어요. 요즘 그때 무지개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요.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 그 다음에요. 이 주거 형태. 한마디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는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일본에서는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안에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노인이 혼자 큰 집에 살고 있으면은 젊은 세대와 그룹 리빙, 공유 경제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빼겠습니다. 이게 지난 30년 동안 10몇 %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4%, 3% 마이너스 성장하더니 금년에 3% 성장한다고 그러더니 또 2.5%래잖아요. 지금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우선요. 성장을 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1955년에서 60년 이때는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몇 명 낳느냐 보세요. 이때는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제가 1963년도에 고등학교 입학 서울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 왕십리에서 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아차산에 뭡니까 야외 예배를 왔어요. 봄에 60년도 넘었죠. 지금 60년 전인가요? 이거만 다 호롱 뿌렸어요. 우리 고향에 전기 주는 게 1975년이거든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출산율이 0.81명. 큰일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가 우리나라에 현역으로 있을 때는 끝내주는 나라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요 몇 명 낳지 않은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양해 주겠어요? 예. 자, 우선요 초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제가 재작년 코로나 나기 직전에 주례를 서줬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1살이래요. 근데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저희 집 사람은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이거 얼마나 늦은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요 초산 연령이 우리나라가 32.3세로 제일 높아요. 그나마라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한 명으로 끝나겠다는 게 한 명도 없는 그 가정이 벌써 15%고 한 명도 안 낳겠다는 지금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30%가 안 낳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 여성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우가 되는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에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의 고령화 늙어가는 거는 일본도 유럽도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요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4배 속도로 막 가니까 저 고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가 우리는 뭐든지 화끈하게 그냥 시작했다면 5년 만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거를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걸 빨리 180도 바꿔야 돼요. 그 중에서도요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재테크 강좌 같은데 그 가면 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거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거예요.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의도 같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오면 될 텐데 말이죠. 차 끌고 와서 교회 앞에 쫙 서가지고 여의도 그 파출소에서 그냥 미쳐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면 외국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지고 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배신만한다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자, 작년에 가을인데요. 그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이 느끼는 체감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시내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은 51세, 대기업은 49세래요. 그러면 평균을 반올림해 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의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오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퇴직해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뭐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365일, 1년이죠. 그거다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이에요.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그 통계적 자료를 보니까 50대 가구에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5억 6,700만 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요즘 가계 부채 많이 많잖아요. 1억 74만 원. 빼면요, 4억 6,666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천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6천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래요. 얼마 남아요? 6,100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6,1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 것 같다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동학 개미들 난리잖아요. 오늘은 서학 개미들이 지금 주가 떨어져가지고 난리예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 아니면 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폭락한 걸 보니까 그런 꼴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그죠?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54%밖에 안 돼요. 절반.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껌값. 100만 원 이상만 한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작년에 그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로 나눠보니까 약 3,800만 원. 통째로 받아봤다 1년 생활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많이 들었는데 계좌당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더라고요. 없어요. 있는 게 뭐냐?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로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는 신도시인데 저녁에 가보면 불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10년 후에는 일본 집 3채 중에서 한 채가 빈집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빈집 재작년에 보니까 벌써 151만 채가 비어 있어. 우리도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 있어요. 도청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려면 그냥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노후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 신문기자 볼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면 뭐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책왕은 열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한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임기 마치고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제가 밥을 사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열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돼야 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교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 신자가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 1000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우리 다 아시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하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법을 배워라. 근데 1000몇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라죠. 내게 능력이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소니라.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것만큼 못 본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빠지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7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6%. 47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라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지요.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자, 근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세계에서 남의 눈 때문에 제일 비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런데 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하고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 했던 사람 다 모였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하면서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내 남편은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요.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이러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으면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 같고 영식이 같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나한테 야속하게 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자기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분들이 다 똑같고 세계 아내분들이 다 똑같아요. 다 여성은 그런 거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요.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거기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지금요,
우리나라 부인들만 그런 것 같죠? 제가 책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일본의 그 부인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미친대요. 제가 읽은 책인데 뭐냐면 일본에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래요. 남편이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증후군인데 그 증상이 뭘로 나타나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그 다음에 공황 무슨 공황이더라? 공황장애, 그 다음에 이 암 공포증, 그 다음에 위궤양, 그 다음에 키친 드링커, 부엌에서 저 혼자 술 먹는 거.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남편이 현역에 있을 때는 남편 따로 나 따로 분단된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커플 문화라고 해가지고 젊을 때부터 한 커플 단위로 움직이니까 싸우면 싸웠지 꼭 퇴직해서 싸울 일이 없는 건데 제가요 작년 12월에 KBS 아침마당에 퇴직한 남편들이 집에 있으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를 토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나갔거든요. 남자 4명, 여자 4명 패널이 있는데 MC가 김재원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남편은 아내는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요 7명이 다 불편하대요. 왜 그러냐? 부인은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시키면은 하는 것도 시원찮아. 집안일 도와준다는 게 짜증나. 남편은 그 짜증나는 아내가 또 불편하고 그리고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왜 불편하지 않지? 낮에 집에 없으니까. 우리 마누라도 한 손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분들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나섬교회에서 지금 여기 이 뉴라이프 비전스쿨을 만들어서 구제해 주는 걸 알고 열심히 다니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3년 됐나요? 공무원 연구공단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부했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05명의 그 퇴직 공무원의 수기를 읽었거든요. 저는 공무원분들은요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원 이상 다 받는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에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나와보니까 뭐냐면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그 중에 한 분만 딱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돌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도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때다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더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뭐냐?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분들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야.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온대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 갈 데가. 자, 그 다음에요. 자식 문제입니다.
요즘 자녀 리스크란 말이 유행해요.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걸 뭐라고 하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20세 이상 성인 중에요, 생활비 부모한테 의지하고 사는 캥거루가 314만 명이래요. 그 중에서 30대, 40대가 65만 명.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짐승인데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생물 선생님이나 아는 무지가 어려운다는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에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미국 CNN에서 발표했다는데요, 방송했다는데 1년 국민소득 중에서 이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부양비로 들어가는 돈이 세계에서 1등 비율이 우리나라,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 자, 그런 돈 많이 드는 얘기는 뭐 다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교육비만 절약하면 30% 가계가 여유가 생긴대요. 제가 벌써 3년 전인데요, 서울의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어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집인데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연 1억을 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한테 들어가는 과외비가 3,360만 원. 예. 그럼 여기에다가 등록금 내야지, 책 사줘야지, 옷 사줘야지, 빵 사줘야지, 게임기 사줘야지, 먹고 살아야지. 언제 저축을 합니까? 그러면 67세까지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아까 말했죠? 51.6세의 평균 퇴직 연령이라고. 나오면 재취업해봤자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야 되고 또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 그래서 1억씩 받던 애들이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60 넘어 70대 가지고. 자, 근데요, 또 문제가 뭐냐? 그렇게 돈 처발랐는데 애들이 취직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겁니다. 제목이 뭐냐?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 우리가 그렇죠. 사회는 취직 안 돼서 젊은이들의 냉혹한데 부모들은 과보호한 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거기에요, 냉혹한 사회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작년 3월 대졸자 취업률이 96%예요.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에요. 구인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작년 2월에 졸업한 대졸자 취업률이 67%.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빼버리면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놈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라도 들어만 가면 만수강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고 58년 KT는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밖에 안 돼요. 이제는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제가 있는 업계는 실제 그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돈 처발려서 과외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시험 봐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이직할 때 거기 회사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 둘째,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에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어요. 실제로 재작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큰 회사가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요 50명이 모였어요. 50명. 거기서 넘쳐 4명을 최종 면접 올렸는데 스카이대 3명, 기타대 1명. 결국은 스카이대를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이제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회사가 그 전에요. 서울의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관리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돌연진밖에 없어. 시험 잘 보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으로 나가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타 대학을 뽑았어요. 그러면 대원 외고, 서울법대, 변호사 제가 최고인 줄 알까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러면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 마스터를 취직했어요. 지금 71세거든요. 작년까지 연봉 1억씩 받으며 다니는데 나오니까 금방 딴 또 데려갔어요. 80까지 다닐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면요 왜 지금 요즘 변호사가 그렇게 어려운가? 변호사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1번으로 등록한 애가 1906년이래요. 만 번째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지요.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걸렸어요.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걸렸어요. 벼락같이 변호사 30,000명씩가 된 거예요.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변호사들이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미션스쿨. 그 강당에 있는 직업선대 시계명. 1번 월급 많이 주대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300대 1, 400대 그랄리 치는데 그 회사들이 요즘 40대 후반에 벌써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50년 가까이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겠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라는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그래서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아,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하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우선요, 경제적 자립. 이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한 건데요.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돈 버는 능력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제일 밑에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절약하는 거예요. 그게 자립이에요. 자립이. 그리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면 노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0~80%. 보세요. 미국, 일본, 독일. 당신의 노후의 주 소유원이 뭡니까? 예, 연금입니다. 다 빨간 글자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드는 분이 누굽니까?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으니까 22%밖에 안 돼요.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그게 벼락같이 줄어서 지금 14%로 줄어버렸어요. 자녀의 도움이. 몇 년만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요,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받을 자격이 생기니까. 가정주부가요, 한 달에 최저금액 9만 원씩만 이 30세에서 60세까지 가입을 하면은 세상 떠날 때까지 53만 7천 원씩 받아요.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은 염려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 자영업자들 1인 기업 다 들 수 있어요. 세계 혜택 받으면서.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해도 개인연금을 들어서 이걸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3층 연금이라고 그래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요,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았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작년 여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거를 신문에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한국은행이요, 주요국의 물가, 이 구매력 평가, PPP 환율이라고 하는데 물가를 감안한 환율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약 6억쯤 되죠. 근데요, 프랑스 52만 1천 달러, 일본 48만 6천 달러.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가지고 자본 축적을 시작한다는데 우리보다 재산이 적다니까?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일 리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저기 전체 평균 64도 아니요, 78, 22가 그냥 전체 평균이에요. 숫자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는요, 78%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미국, 일본은 70%가 금융자산이에요. 이게 우리가 반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 곧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 땅만 넓이가 얼마냐면 9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일본 땅이 얼마냐면 36만 평방킬로미터예요. 4배, 4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넓이가, 남한 땅의 넓이가 일본의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일본 땅을 다 파는 돈, 남한 땅을 다 파는 돈 하면요, 일본 땅 다 파는 돈에 남한 땅 다 파는 돈은 4분의 3이에요. 이 말은
평균 가격은 3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맛비교는 어렵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일본도 1990년도에는요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지금은 30%로 떨어졌어요. 근데 30년 사이에 그렇게 비중이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어떡할 건가? 떨어진 이유를 봤더니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일본에서요,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은 없는데 몇 억의 금융자산이 있다. 그럼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살까? 집을 살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집은 빌려 살고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는 모든 국민이 조급증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지만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만 준다면 눈 감고 집 살라고 그러겠죠. 이게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근데 일본도요, 1980년대에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도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해양국가, 유목민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해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령화되고 애들 안 낳고 집값 떨어지고 그러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성년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자기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좀 남았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도시화. 시골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요,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도시화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비율이 얼마냐면 싱가포르, 홍콩 이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1등 91%. 대개 나라가 도시화가요 90%에서 멈춘대요. 우리는 안 멈추고 그냥 가는 거야.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한 이유가 뭐냐면, 선진국에서는요, 내가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집이나 가게를 여부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죠?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사람도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야. 간접 투자를 하지. 그런데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드리면 집 팔아서 땅 사라는 거, 주식 사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분위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다만 뭐냐면, 일본의 땅값 저 올라갔다 이렇게 폭락한 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문제 없을까?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뭐냐,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60이 되면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오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노인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백세인. 우리나라의 100살 이상 김영석 교수 같은 분, 이런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재작년에 보니까 18,500명쯤 계신데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사가려고 그래요. 그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자, 근데요, 보세요.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이게 2020년에는 60%,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도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우리말하면 이영애 정도 되는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도 지금 조사 발표 안 해서 그렇지 비쌀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로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3년 전인가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여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지금 이거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대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왜? 그걸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이미 위치가 별보지럽거나 위치가 좋아도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한 아파트의 재건축에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건 얘기해.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요,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신문에 보니까 61%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는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우리 손주 새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나섬교회 옆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요, 집 팔고 파세요 사세요 이 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뭐냐면 이 결론이 뭐냐, 제가 함부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나기 직전에 강남에 그 재건축에
끝나가지고 입주한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기가 그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입주 전에 벼락같이 오르니까 그걸 20매덕에 팔았답니다.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질문이 뭐냐? 지금 그걸 되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걸 알면 거기를 왜 갑니까? 몰라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했다가 나중에 댓글로 욕 드립다 먹으려고요? 그 말은 제가 못하겠고, 다만 원칙은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뭘로 늘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걸 꼭 알고 가세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다른지 그건 알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니에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이 뭐냐면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외워두세요. 그럼 어떤 돈으로 예금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시장 뭡니까?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 그리고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예금 아니면 예금 비싼 상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책임 안 져줘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두 분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뭐 남말 없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몇 년 전에요. 뭐 기발한 보험 들었다고 자랑을 하길래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변액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변액보험, 변액연금은 펀드 투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지금 동학개미 그렇습니까? B2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이 1년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걸 말이죠. 한 번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100%인데 6,800%래. 1년에 68회전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렇게 단기로 사고 돌려가지고 돈을 버냐? 그것만 하면 일은 언제 합니까? 맨날 꿈에도 그 생각만 할 텐데. 이게 문제예요.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단기적인 시황 변동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말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 골치 아픈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 10몇 %면요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지금 올랐다고 해도 지금 2.5%밖에 안 되니까 수익을 내려면은 투자 상품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 그 공부라고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온갖 유튜브가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보통 사람이. 이 요즘 텔레비에 존 리라고 하는 분이 많이 와서 여기 와서 강의했잖아요. 그분이 코리아 펀드 매니저로 30년 날린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전망, 주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모르겠대요.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거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공부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오늘 제가 90분 동안 고함질리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식별하는 법.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지장사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요, 지금 제일 난감한 게 하나만 더요. 지금요, 안 그래요? 됐습니다. 우리가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라요. 근데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해서 큰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언론에서도. 뭐냐면,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로 깡이 좋았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그 다음에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이거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애들을 쪼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근데 다들 위험을 잘못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잘 될 수도 있는 거. 근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가까이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리스크, 불확실성, 이거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국민들이 화가 나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해외 예를 보니까.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잘라요.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선생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저는 달란트의 비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엄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병신 만들고 있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퇴직 예정자분들이 가끔 뭐라고 하냐면, 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원 받는데요, 이걸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축여서 노후자금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큰일 나요. 주식을 해보지도 않은 분이 갑자기 퇴직금 받아서 그거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관리의 인생 단계별로 3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현역 시절입니다. 현역 시절에는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지요, 적립해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중요해지는 건 2단계부터. 2단계는 퇴직하고 나서입니다. 퇴직하면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모아둔 노후자금을 꺼내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인출했으면서 운용하는 단계. 세계 평균을 봤더니요, 모아둔 노후자금에 연 4%를 꺼내서 12로 나눠서 한 달에 쓰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냈으니까. 그리고요, 남은 돈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2.5%라면은 한 3, 4%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들어간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전체 자기 자금 중에 20% 이하로만 주식을 하고. 그런데 튀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요. 3단계가 80 전후에 시작되거든요. 3단계로 가능하면 노후 자금을 많이 옮겨놔. 이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거든요. 그만큼 덜 꺼내 쓰죠. 첫째, 연금. 두 번째는 퇴직했으니까 이제 생활비를 줄여야지요. 집을 조그맣게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그래서 생활비를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 세 번째, 허드렛 일에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이 연금, 절약,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남겨서 3단계로 옮겨야 돼요. 3단계는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80쯤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을 하고 예금과 같은 상품에 원금 안 껴먹는 데 넣어놓고 아껴 쓰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나의 노후 자금이 길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한번 해보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상품을 잘 골라야 돼요.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다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 사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사려고 하는 그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요.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요. 금융 사기꾼이 드글드글해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 아주 곤욕을 치른 게 뭐냐면 제 이름으로 저 어디에 강창입니다. 요번에 이런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희망하는 분 사십시오. 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글쎄 떠돌아다닌다고 저한테 왔더라니까요. 제가 서울시경 사이버 수사대 가서 신고했어요. 그것들이 어떤 사람이 하루에 그걸 서너 건씩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누가 있잖아요. 이거 기발한 거라면 조심해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모르겠으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애매하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안 져주는 거예요. 이것부터 꼭 알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예금 같은 저축상품은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상품은 잘못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것들은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예요. 그 운용회사가 실력 있는 운용회사인지를 알고 사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어려운 거 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뭐 변액 유니버설 뭐 이런 거. 요즘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상품은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그 단서조항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원금 보장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40% 떨어져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평균은 그나마나 개별 종목 ELS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떨어지는 게. 알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놈이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 뭐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이래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은요, 우량 펀드 사다 놓고 원칙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적합성. 그다음에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활용하고 주식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뭐냐?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그 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런 거는요 그냥 가입하는 걸 안에서 1년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거부터 활용하고 그러고 딴 걸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세금.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사면서 보험 가입하면서 수수료가 얼마인가 그거부터 확인하거든요. 왜? 0.5% 수수료 차이만 나도요 5년 10년 20년 가면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남존일만 시키는 거예요.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한 3시간은 쭉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말도 빠르고 서둘러서 소화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혹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자료 한번 보시고 이 밑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김작가 TV라는 거를 이렇게 켜면 거기에 제 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 강의 동영상이 1시간 50분짜리인데요. 어제 현재로 보니까 243만 명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안 보신 분은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몇 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하도 공자 말씀만 했더니 겁나서 질문을 못 하시네. 예,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빌면서 끝내겠습니다.